네, 안녕하세요. 과학저술가 이은희입니다. 저는 대중과학서를 쓰는 작가인데요. 작가로서 이런 과학서를 쓰고 강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이죠. 사람들은 과학의 중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학 발전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과학을 과학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매우 힘든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왜 과학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과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과학이란 사전적 정의로 좁은 의미로는요,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왜 물체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가, 왜 행성이 운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과학에서는요, 더 중요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란 뜻입니다. 즉, 과학이란요,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진리를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사고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첫째, 관습적 접근법, 둘째, 권위적 접근법, 셋째, 직관적 접근법, 넷째, 과학적 접근법인데요.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인데요. 오히려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 가능성은요, 뒤쪽일수록 더욱 높다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관습적 접근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습관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것을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단지 이전에 행했던 방법 또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관습적 접근법인데요. 이런 관습적 접근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어떤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대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관습들은요, 그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이 왜,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을 따라한다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 관습적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대부분 권위적인 접근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엄마에게 질문하는 아이와 같은 것인데요. 사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해결한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는요, 타인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생각이 배제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딱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전문 분야가 아닌 전문가나 혹은 그냥 가족이나 단순한 유명인 또는 종교 지도자 같은 개인적 영향력이 큰 분들의 말을요, 마치 전문가의 조언처럼 받아들여서 맹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직관적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문제 해결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판단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내가 된다는 것에서 이전 방법들과는 좀 다르고요,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직관적 접근법의 맹점은 뭐냐면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마지막 방법인 과학적 접근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과학을 배우는 순간부터 사고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훈련받게 되는데요. 그 사고 과정이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현재 지금 여기 이렇게 그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고 있다가 제가 손을 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아마 인류가 처음 인식이란 걸 가질 때부터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누군가 인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물체가 하늘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질까? 이것은 혹시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인식이고요. 문제를 인식한 뒤에는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양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이 이거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데 지구는 포인터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항상 지구 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설을 설정한 것까지는 어찌 보면요, 직관적 사고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접근법의 차이는 뭐냐면요,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고 수정해서 가설이 이론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가설을 수립하게 될 때는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가설을 검증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든지 최선의 결과에 접근하기에 매우 유리한 것이죠. 사실 굳이 카를 포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잔인한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는 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결코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유용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과학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 사고 과정은 여러분들이 닥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금방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좋은 예는 자연입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좁은 의미로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연 속에서는요, 모순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적으로 보인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자신의 몸을 주로 드러내기보다는 숨깁니다. 그 이유는요, 주변과 비슷해야지만 살아가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나 계절이 바뀌면 털 색깔을 바꾸는 북극여우, 또는 나뭇가지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모방하는 곤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예인데요. 이러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만약 자연 상태에서 어떤 생물들이 굉장히 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면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니 경계해라 라는 경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적을 깜짝 놀라게 해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모순되는 동물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공작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작은 아주 길고 무겁고 아름답고 눈에 띄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암 공작은 굉장히 수수합니다. 사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반면 숯 공작은 굉장히 화려하죠. 눈에 잘 띄고 꼬리가 너무 무거워서 생존에 불리하지만 그 꼬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암컷이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컷들은 화려한 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컷의 입장에서는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고 위험해도 포기를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암컷의 심리입니다. 꼬리가 화려하고 무거운 그 수컷과 짝짓기를 하여서 새끼를 낳게 되면요. 거기서 낳은 수컷 새끼들, 즉 아들들도 무거운 꼬리로 인해서 생존이 불리할 텐데요. 이 어머니들은, 왜 이 어머니 공작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자연상에서 보면요. 꼬리가 긴 새끼 숫공작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컷들이 계속해서 꼬리가 긴 수컷 공작들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핸디캡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컷에게 있어서 꼬리가 길다는 건 일종의 핸디캡이거든요. 그런데 이 핸디캡을 갖게 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지만요. 이는 역으로 핸디캡을 가진 채로 살아남아서 짝짓기가 가능할 정도로 성체가 될 수 있다는 건요. 그 개체가 핸디캡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다른 장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개체들보다 더 빨랐다거나 더 튼튼했다거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더 강했다든가 하는 종류의 장점이 있지 않으면 이 핸디캡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암컷은 그 수컷의 꼬리가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르고 이겨낸 생존력을 보고 수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생물학자 자비가 만들어낸 핸디캡의 역설인데요. 이런 것들처럼 이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요. 현실에서 자연의 내용들을 잘 몰라서 연습하기 어렵다면 일상에서도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어떤 과학적 결과물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고 그 과학자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간 과정인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다른 말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합리란 말 그대로 이치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 과학적 사고방식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는데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실 때 어떤 공식이 외워지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학자가 무슨 발명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못한다거나 과학이 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한 문제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과학을 여러분의 몸에 체화시키는 길이고요. 과학이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